심심할 때 들어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국수종님이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주셨던 베론 성지 황사영 백서. 저희 황사영 백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죠.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던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는 역사책에 많이 기록이 돼 있죠. 서술이 돼 있죠. 저희 교과서에도. 근데 황사영 맞아요. 백서는 제가 알기로는 잠깐 언급이 되거나 혹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베론 성지와 황사영 백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베론 기대됩니다. 성 저는 둘 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 가톨릭 박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조선 후기 때 예, 맞습니다. 그 카톨릭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근데 이게 약간 그 평등 사상도 있고 그 임금이 아니라 이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유교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서는 그게 약간 좀 그런 교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때 당시 조선 후기의 유명한 실학자들 중에서도 이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뭐 유배를 많이 갔다, 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제 서학이 알려진 건 이제 중국에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부터 여러 서적이나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서학이라는 게 있다더라, 뭐 이런 거라더라라고 이제 조선 땅에 알려지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신자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어떤 초기 천주교 시작의 사건은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이승훈 베드로가 이승훈 베드로. 이 조선에서 제일 처음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음. 이분이 1784년,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세례를 북경에서 받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요런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아온 이후에 조금씩 이제 카톨릭 공동체가, 천주교의 공동체가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박해 순간이 윤지충 위패 불태움 사건 들어보셨나요? 윤지충은 약간 그 들어보신 사람 것 같죠? 이름은 못 예. 들어봤는데 예. 그 위패를 불태운 게 약간 좀 맞습니다. 화제가 됐다. 맞습니다. 이거는 좀 들어봤어. 그 이제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윤지충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톨릭 천주교에 믿게 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위패를 불태우게 됩니다.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이제 양반 가는 집들의 집집마다 이제 위패를 모셨잖아요. 왕가에는 종묘가 있듯이 자기 그렇죠. 집마다 조그맣게 사당이 있고 위패를 모셨는데 이 위패를 불에 던져서 불태웁니다. 이것을 이제 그분도 진짜 노빠꾸다. 그렇죠. 이 뒤가 없는 그런 행동인가? 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위패를 불태운다는 게 진산 사건이라고 당시 불리면서 신의 박해,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위패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은 미묘한 차이일 수 있는데 조선시대는 어떤 종교적인 혹은 제도적인 올바름이 믿음보다는 행위와 어떤 의례적인 수행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사냐 혹은 올바르지 않은 제사냐, 음사라고 하죠. 잘못된 제사.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잘못된 믿음을 품고 있는 것보다 음사를 행하는 게 사실은 더 잘못된 행위고 더 처벌을 받는 거고 더 중요한 죄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부모와 조상의 몸으로 여겨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으로 여겨지는 위패를 땅에 묻었으면 사실 봐줄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물론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근본 없는 아니죠. 이 사람을 불태운다니, 이게 무슨 마녀를 화형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행위였던 그래서 겁니다. 더 이제 크게 다뤄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패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조선시대도 위패가 물질이니까 망가지거나 아니면 삭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요거를 처리하고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적절한 과정과 행위를 통해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상님을 땅에 묻는다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불태워버리니까 정말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저희 역사책에도 나오지만 이 노론, 소론, 서인, 남인 이런 당파 갈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천주교를 믿던
이 주로 남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신의 박해 때는 사실 박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가 정조 시기였는데요. 정조가 굉장히 애정하던 정약용도 이때 같이 논란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는 정약용을 유배 보냅니다. 하지만 유배가 된 지 열흘 만에 다시 서울로 불러옵니다. 그냥 여행 찍고 온 거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걸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떤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니까 이제 물론 불명예는 있겠지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보면 여행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제 정말 이렇게 찍고 이제 뭐 하루 있다 오고 막 이랬겠네요. 오케이 갔어 이제 다시 돌아와 뭐 가는데 5일 오는데 5일 뭐 이런 느낌으로 다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박해이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배론 성지와 많이 관련이 있는 박해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신유 박해입니다. 이건 들어봤습니다. 이름은 예, 너무나 이제 컸기 때문에 유명한데요. 순조가 즉위를 하고 순조를 이제 위시한 노론 세력이 굉장히 정치를 주도해서 남인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강한 공격에 있어서 남인 사람들이 혼인으로도 엮여 있고 스승과 제자로도 엮여 있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 서학을 공부하고 천주교회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약용 형제의 순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형제들이 줄줄이 잡혀가서 둘째 정약종은 사형을 당하고 형 정약전과 동생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정약용 형제들의 순환사인데요. 이때 사실 저희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인물은 정약용보다도 황사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황사영은 이제 황사영의 부인이 이제 정약용 가문의 사람이어서 혼인으로 엮여 있었고 그리고 카톨릭으로 교류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정약용이나 정약전 이런 분들은 굉장히 황사영보다 윗세대 분들이죠. 손 윗사람이죠. 이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배움도 얻고 카톨릭에 대한 믿음을 황사영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황사영이 신유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자 충청도 제천으로 내려와서 배론성지, 물론 그 당시엔 배론성지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현재 배론성지의 땅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숨어 들어간 황사영이 무엇을 했냐? 바로 백서, 황사영 백서라고 불리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인가요, 백서가? 황사영 백서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이 백서인 이유가 이 백자가 비단 백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위에 썼다. 비단에 썼군요. 네, 맞습니다. 비단에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대충 휘갈겨 쓴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황사영이 백서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 조선의 왕에게 내가 이야기를 전한다. 왕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교사?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카톨릭 믿는 사람? 바로 북경주교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북경주교. 그러니까 사실 뭐 마음은 이제 교황님께 요즘 교종이라고도 부르죠. 네네네네. 교황 교종에게 보내고 싶었겠지만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인식의 범주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장 조선에서 알고 있던 카톨릭의 높은 사람 혹은 담당자였던 이제 북경 주교 구베아 주교에게 조선의 사정을 알리는 편지가 바로 황사영 백서입니다. 이 비단이 굉장히 커서 길이가 62cm고 너비가 40cm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요거를 비슷하게 만든 어떤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모작이라고 하죠. 모작도 존재하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되게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조선에서의 순교자들, 그러니까 천주교가 어떻게 박해를 받고 누가 죽었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이야기에 대한 것이 이런 상황 설명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두 번째 내용은 교황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주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교님, 교황님께 말씀을 하셔서 중국 황제에게 편지를 쓰도록 해주세요. 조선 왕한테 보내달라고. 맞습니다. 조선을 압박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플러스 더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문제적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더해서 이 조선 땅에 배를 보내주십시오. 군함을 보내서 이 조선 땅을 제가 한번 위협하는 거예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전선 수백 척과 병사 5만 6만을 대포와 날카로운 무기를 싣고
이 나라 해변에 이르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음. 국왕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서양의 배요 재물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교황의 명령을 받아 이 지역의 생명을 구원하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서 이 조선 땅을 가톨릭화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보낸 겁니다. 문제가 될 만했네. 그런데 이 백서가 잘 전달되지 못하고 황사영이 잡히면서 의금부에 발각이 돼버립니다. 큰일 났지. 이거 완전 조선 왕 무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역 중에서도 상반역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그치, 그치. 너 왕 너무 싫어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될래 이 차원이 아니고 서구에 진짜 이름 모를 조선 땅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쵸. 이름 모를 세력에게 군 전선을 보내서 조선을 뒤집어 달라. 와 이게 엄청나게 센세이션하게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뭐 황사영이라는 당시에 뭐 사람이 붕당 정치니 뭐 이런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 이런 거를 다 빼더라도 뭐 세종대왕이 있을 시기였더라도 이 그 말의 무게가 와 그렇습니다. 말의 네네. 무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선 역사 속에 있었던 말과 상상의 무게 중에는 가장 무거운 어떤 파급력을 가진 것 중에 하나일 정도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던 겁니다. 진짜. 그런데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망상가냐 혹은 몽상가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황사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소년급제를 해서 정조가 직접 황사영의 손을 잡고 격려했다. 왜냐하면 이제 소년급제자들은 바로 조정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소년급제를 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성장해라 라는 식의 응원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빠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인재였네. 굉장히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걔가 뒤통수 쳤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방신을 서양의 신을 믿고 헷가닥 돌아서 유교의 시스템을 전면으로 반대하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의 무게와 흐름의 파도가 제천 땅 배론 성지에서 있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황사영은 어떻게 되나요? 황사영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신가요? 뭐 이제 본인은 사형을 당했을 것 같은데 그 시기에 그 정도의 내용을 쓰고 그게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급력이나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본인은 이제 사형을 당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뭐 천주교를 믿는다라는 그걸로 이제 굴비 엮듯이 줄줄줄 엮였다고 하는데 이 황사영의 백서 사건으로 인한 파급력이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엄청났습니다. 황사영 본인도 말씀하신 대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냥 이제 뭐 참수형도 아니고 사약도 아니고 능지처참? 팔다리를 맞습니다. 능지처참 팔다리를 매달아서 찢기는 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황사영의 가족들도 모두 유배를 가거나 혹은 노비가 되는 이제 벌을 받았고요. 황사영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문화적 지식인 계층, 당시의 유교 지배층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서학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정도로 천주교를 어떤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사실 이 종교라는 개념도 서구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어떤 철학인가 혹은 사상인가 혹은 새로운 어떤 상상력인가 혹은 학문인가 이런 식의 이해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정조도 사실은 물론 정조 본인은 굉장히 유학에 뛰어났고 유학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약용을 그렇게 심하게 처벌하거나 유배 보내지 않을 정도로 조금은 가볍게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열려 있는 그런 맞습니다. 면이 뭐 이런 거 있었던 약간 이상한데 거죠. 뭐 오케이 뭐 일단 이 정도였는데 황사영 백서의 사건을 보고 나니까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구나. 얘 위험한 거구나 이거. 이게 우리 조선의 유교적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기득권층과 유학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선이 점점 박해의 수위를 높이고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게 된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하고 싶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황사영이 이야기했던 수백 척의 배를 끌고 오는 수백 척의 배가 넘어와서 바다에서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바다를 가득 채운 배의 이미지가 사실은 황사영만의 나중에 이제 더 조선 후기로 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많이 이제 사실 침범을 하잖아요. 병인양요 막 이런 심리양요 그렇죠. 이런 배를 것처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역사적 사건 이전에도 사실은 조선 음. 민중들 사이에 음. 유명했던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정감록과 그리고 거기 정감록에 담겨 있는 어떤 새로운 변혁 사상, 기결 사상 음. 이 안에 음. 바다를 넘어와 이 땅을 뒤집는다는 해도 진인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음. 바닷길을 통해 진인이 온다. 수백 척의 배를 음. 끌고 온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순이라는 천주교 순교자가 있는데요. 김건순이 이제 음. 황서영 백서에도 김건순의 사형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건순의 음. 기록을 보면 처음에 천주교를 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를 학문으로 봤지만 김건순이라는 사람은 음. 이 천주교를 기문으로 오해한 정황도 있습니다. 음. 이 기문이 무엇인가 하면 경법이나 풍수 혹은 점치는 기술이라고 천주교를 어떻게 보면 오해한 것이죠. 왜? 왜냐하면 왜요? 이때는 사실 천주교 혹은 서학이 음. 바티칸에서 보낸 선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어떤 교리와 문서를 통해 전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학의 음. 가르침이 하나의 어떤 술법 같은 기술이 아닌가, 기문이 음.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아, 한 거죠, 단편적으로. 네네네네. 하여튼 이런 음. 그래서 사실 김건수는 중국에서 이제 천주교의 신부를 만나자 그를 협객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음. 협객. 이렇게 네. 어떤 무력과 힘을 가지고 악을 징벌하는 느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것처럼 기문을 이용해서 악을 처단하는 음음. 협객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도 있었고 하여튼 네. 그렇게 다양한 상상들이 천주교에 더해지던 와중에 이상적인 어떤 음. 서양의 뛰어나고 훌륭한 나라가 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배를 끌고 바다. 바다로부터 들어온다. 이런 데서 음. 그러니까 정감록은 우리가 흔히 뭐 이씨 왕조가 망하고 정씨 진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정씨 진인의 음. 자리에 어떤 서구적인 메시아의 존재가 대입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 땅에 퍼져 음. 있었던 변혁의 상상력이 카톨릭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황서영에게는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음. 이야기거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네네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저 약간 딴 얘기인데 예, 저는 이 폭주정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국 문학 쪽을 자주 접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 중국인 친구가 "아 이 책 너무 재밌어. 읽어 봐." 해 가지고 저한테 소설을 하나 추천을 해 줬는데 3 예, 부작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엄청 유명하고 상도 그 미국 쪽에서 무슨 상도 받고 예, 영화화도 많이 되고 이런 책이에요. 근데 제목이 삼체거든요. 예? 삼체, 삼체. 삼체요? 네. 숫자 3 이랑 뭐 약간 그 신체할 때 체자 해 가지고 아, 삼체라는 책인데 어이시자네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1-2-3 권마다 내용이 되게 다른데 예, 제가 진짜 그거를 그냥 추천해 주니까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 가지고 1권 같은 경우는 2 번을 읽고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보면서 오, 약간 울컥했던 그 약간 네네네, 경험도 있는데 이제 네, 이게 왜 이 얘기가 떠올랐냐면은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그 문화대혁명 시기 예, 때 예, 예, 그때도 되게 많은 지식인들이 중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이제 뭐 잡혀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겪으면서 이 1 권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그 사람이 아빠가 이제 그 약간 대학교 교수? 물리학 이쪽을 그 과학 쪽을 공부하는 교수인데 예. 이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 아, 반동문자라는. 예, 예. 그때 지식인 계층이 좀 많이, 그쵸, 그쵸. 그러면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평생 그 코리표를 달고 어떻게 살다가 이제 음, 겨우 뭐 어떤 그 우주 기지 이런 데 예, 가서 예, 예,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 이 음, 나라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우주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요. 예, 근데 그 우주를 향해서 보낸 메시지가 황사영이 백서에서 썼던 내용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군대를 오, 끌고 네, 지구에 와서 이 지구를 정복해 주세요. 제가 맞이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게 1 오, 권의 이제 예, 주된 예. 내용이고 실제로 그 메시지를 받은 외계인들이 지구로 와서 이 지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외계인에 어떻게 맞서는가 그리고 그 외계인과 어떻게 좀 하는가 이런 게 이제 삼체 3권 전체 내용의 중요 이제 그 스토리거든요. SF 소설인데 근데 아, 저는 그 예, 1 권의 약간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예, 예. '그 사람이 왜 그 정도까지 막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그런 면이라든가 근데 되게 그게 설득력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저기 딱 그 황사영 얘기를 듣고 이제 정감록에서 바다를 건너서 그 군함을 쫙 이끌고 그 "진인이 온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예예. 뜬금없이 제가 읽었던 그 SF 소설에서 그 주인공이 외계를 어. 향해서 그 메시지를 탁 보내는 거랑 뭔가 너무 그 이미지가 딱 겹쳐지는 거예요. 예예예. 그래서 실제로 좀 뭔가 약간 왜 비슷하다고 하는지 좀 느껴지죠. 예. 되게 흥미롭네요. 그래서 1 권 이게 3 권이 전부인데 1 권만 보셔도 약간 이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예예예. 이게 단순히 황사형 개인의 상상력이 아니었고 이제 정감록이라고 그때는 이제 뭐 조선이든 중국이든 되게 다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요. 예예. 이게 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 정감록이라는 이 혼란을 구원할 진인이 온다라는 그런 바탕이 됐던 그 상상력?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인의 모습이 이게 황사형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또 나오고 뜬금없이 2023년 작년에 제가 읽었던 음. 그 소설의 어떤 그 이미지랑 딱 겹쳐지는 게 되게 재밌네요. 그게 되게 재밌어서 딱 재밌네요. 생각이 났어요. 아니 이게 저 되게 음. 흥미로운 지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간에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세력이 들어온다는 거는 되게 보편적인 마인드일 수 있잖아요. 시공간을 떠나서. 그런데 음. 그것을 바다 건너에 무언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음. 바다잖아요.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예. 세계. 바다 공간을 건너 배를 타고 우주선도 이제 배로 상상이 되고 우주는 사실 바다의 연장으로 음.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음. 바다를 건너 온다는 아이디어가 왜 특수하게 이 한국에 있었는가 혹은 중국의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있어서 물론 가설적이지만 저는 음. 연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음. 정감록에 등장했던 해도진인 사상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섬으로 유배되는 사람도 많고 유민 쫓겨나 그냥 본인이 먹고 살기 힘들어간 유민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음. 해적 세력을 만들었다. 그런 음. 반정부적 세력에 대한 상상력이 더해져서 해도진인이 됐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이야기가 17세기 그러니까 이런 비결 사상이 음. 형성되고 전파되던 17세기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막 이제 점점 확장을 했잖아요. 그때 명나라 세력이 중국 네. 남부로 밀려오다가 그 유명한 정성공이라는 장수를 중심으로 지금의 타이완으로 넘어가서 새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명나라 유민 아. 세력이 그 새로 정씨 네네네. 왕조를 만들어서 그 정성공이 이제 청나라의 반청 세력을 이끌고 정씨군요. 예 이게 정감록이야라는 거는 뭐 과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면 네네네네. 정씨 왕조를 세워서 동령국을 세워서 정성공 유명한 장군을 중심으로 이제 타이완의 새로운 이제 명예 후예로 생각되는 어떤 우리나라의 발해 같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와 계속 각을 음음음. 세우고 음. 그러한 아이디어와 인식이 조선의 정씨 진인설과 결합해서 해도 진인 아이디어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 후자의 음. 이야기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면 사실 음. 중국에서도 그 바다를 건너 본토를 점령하는 음. 그러니까 무언가 본토에 자기가 생각할 때 부정의하고 나쁜 세력이 있다면 뭔가 더 음. 중요한 원류와 혹은 정통의 맥을 잇는 세력이 바다 건너에서 이 땅을 공격하는 이 아이디어가 있지 음. 않았을까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음음. 들면서 되게 재밌는 사례인 것 같네요. 삼체. 음. 그리고 이제 항해술도 발전되고 이러면서 뭐 신대륙도 찾고 이러면서 사실 지금은 이게 점점 확장되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옛날에는 바다 건너였으면 지금은 우주에서는 와야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들고요. 근데 요즘 되게 재밌네요. 바다 새로운 세력이 올 게 없잖아요. 뭐 위성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우주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하필 중국 소설이어 가지고 되게 흥미롭네요. 이게 네. 이게 뭔가 이건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서양에는 이런 이미지가 왠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양은 이제 바다 건너서 침략자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어떤 대륙을 침략하기도 했고 원주민을 만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정통적이고 어떤 원류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 바다를 건너서 온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할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서양에는 이런 바다 건너서 누군가가 온다거나 뭐 외부 세력에서 누군가가 온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서양에도 이런 음. 바다 건너 메시아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흔히 저희가 음.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뭔가 이 동양적인 이 음. 동아시아적으로만 공유되는 이 바다를 건너는 변화, 진인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 같기도 음. 하네요. 재밌네요. 황사용 백서와 배로운 성지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무한으로 상상력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하나만 더 그렇습니다.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
그 이승우 소설가가 미궁에 대한 추측이라는 이제 소설집이 있는데요. 이승우 소설가의 그 미궁에 대한 추측에 한 편의 이야기가 홍콩박입니다. 홍콩박. 네. 이 주인공 홍콩박인데요. 홍콩박은 자기가 홍콩에 배가 오면은 어떤 상품이 온다. 난 진짜 대박 치고 내 인생이 뒤집힌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잡지사에 다니는데 약간 허황되고 망상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홍콩에서 배가 건너온다. 근데 그 안에 무슨 내용물이 담겨 있는지는 사람들마다 홍콩박이 얘기하는 게 다르고 늘 이야기가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의 별명이 홍콩박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잡지사를 그만두고 주인공은 TV에서 홍콩박의 모습을 봐요. 근데 홍콩박은 배 위에서 뱀을 밀수하다가 잡힌 거예요. 아. 라는 이미지를 보면 소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그 홍콩에서 배가 건너온다. 그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내 삶의 구원이다. 근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본인이 밀수를 하다가 경찰에 잡히는 이런 약간 좀 슬픈 이야기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해도 진인설에 대한 변형이 아닐까라고까지 좀 과한 추측을 하고 싶은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습니다. 스케일이 커지면 뭐 바다 건너에서 지진도 오고 뭔가 나를 구원해 줄 뭔가가 온다 이거지만 그걸 이렇게 계속 다 좁히면은 뭐 도박, 한탕주의, 뭐 다른 나라 어디에 무슨 섬에 땅을 산다든가 막 요새 요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바다에서 홍콩에서 배가 온다도 이 우리 말한 거랑 좀 연관선상이 있는 것 그죠, 같아요. 그죠. 하여튼 음. 하여튼 진짜 배로운 성지에서 홍콩과 우주까지 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이야기를 소설로 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삼체와 홍콩박은 원래 얘기하려던 게 아니고요. 원래 제가 맞아요, 준비했던 것은 맞아요. 이제 기문 작가의 흑산입니다. 흑산. 저 이 소설 자체를 폭주종님께 처음 들었어요. 이 기문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요. 그 흑산도에 이 정약용의 형제 정약전이 유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배된 정약전과 이 당시의 박해 그리고 황사영이 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황사영이 사실은 쓴 것이 황사영 백서가 말이잖아요. 굉장히 힘 있는. 저희가 아까 파급력과 무게를 얘기한. 근데 이제 여기서 기문 작가는 말의 허망함 그리고 삶의 무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자산 어보를 쓴 정약전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아. 그러면서 책 중에 등장하는 인상 깊은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유배를 간 정약전이 하는 말이 정약전이 유배를 가서 참개에 대한 글을 씁니다. 개. 꽃게가 아닌 참개에 대한 글을 써서 섬의 계곡에 참개가 있다. 다리에 털이 있다. 가을에 강물을 따라 내려갔다. 봄이 오면 논두렁에 새끼를 깐다. 이런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쉬운 글이었다. 글이라기보다는 사물에 가까웠다. 라고 김훈 작가는 글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책의 끝나는 맨 마지막에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써서 자산어보를 완성하는 그러니까 이 흑산의 물고기들의 생김새와 습성을 적은 자산어보를 쓰는 걸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김훈 작가는 제가 생각하기에 말의 힘을 믿는 황사영 백서와 사물도 말도 아닌 것 같은 말의 힘이 아니라 삶의 힘을 믿는 자산어보를 대비하면서 이 말의 무게보다는 삶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물론 김훈 작가가 늘 가지고 있는 이제 비판점과 한계가 있죠. 여성 인물과 여성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치우쳐져 있다라는 비판을 꼭 받고 있지만 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신다면 흥미롭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보다는 갖고 왔습니다. 김훈 작가 사실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남한산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남한산성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김훈 작가가 되게 뛰어난 작가분이고 많은 소설을 썼다는 거는 아는데 딱 그래서 "김훈 작가가 뭐 썼어?"라고 딱 물어보면 남한산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화도 이제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남한산성만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영화나 이런 걸 보셨다면 단단한 말을 하는 김상원이라는 인물, 실존 인물이 있고 근데 되게 뭔가 어떻게든 유들유들한 말을 하는 사실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최명길. 그렇죠. 최명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맞아요. 게 계속 나오고 결국에는 그 되게 강한 그 말을 믿었던 김상원은 남한산성식이 역사적으로는 안 그랬지만 자결하고 결국에는. 그리고 최명길은 이제 어떻게든 살고 약간 이런 게 흑산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시대 상황도 변하고 소재도 변했지만 뭔가 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묘사 이런 게 좀 연관되기도 해서 뜬금없이 말해 봤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흑산 한번 읽어 보고 싶은 좀 맞습니다. 삶의 무게와 말의 무게라는 게 남한산성에서는 대비되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흑산에서는 조금 더 그거를 미묘한 각도로 풀어내는 게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이 겹치는 것 같고요.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은 황세영의 삶에 대한 어떤 문학적 재해석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한번 어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요새 책을 한 권 글은 많이 보는데 예. 이건 되게 다양한 글을 많이 읽는데 이게 보통은 조금 다 논문이나 아니면 좀 딱딱한 글일 때가 많아 가지고 맞죠, 맞죠. 이론이라든가 이론서라든가 이럴 때가 많아서 요새 약간 좀 '재밌는 소설이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흑산을 한번 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오늘은 좀 뭔가 찐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제가 뭔가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는 휴, 다행입니다. 제가 평가받을 곳이 라이더님밖에 없다 보니 왜냐면 저희가 네. 아직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네. 유일한 평가자가 라이더님이시다 보니 좋은 평을 들으니 가슴이 놓입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이제 폭주족 픽 이야기를 잘 마치고 저 라이더 픽 이야기로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진짜 얘기거리가 많아 가지고 너무 와 많아요. 녹음 시간이 막 쭉쭉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쪼끔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박달재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간단하게 뭐 덕주사 이런 얘기, 뭐 신라 마지막 왕, 뭐 마이태자, 경순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쪼끔 흥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이거 두 개를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박달재 설화인데요. 아까 저희가 봤듯이 충북 제천에는 실제로 박달재라는 지명의 고개가 있고 그리고 좀 그걸 소재로 한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가 엄청 히트를 쳐요. 그러면서 이 노래와 약간 연관이 있고 이 박달재와 연관이 있는 옛날 이야기가 지금 되게 엄청 대중적으로 보편화돼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박달재 고개 이 공원에 가도 안내판 이런 거에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내고장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사실 지역 옛 이야기나 지역 문화재를 계속 발굴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되게 대표적으로 이 박달재 설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자료 조사하면서 이 설화를 읽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왜요, 왜요? 약간 주제 넘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옛 이야기 관련해서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관심을 아예 안 갖고 '아 이 네. 박달재 재미없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북수종 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했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저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해서 이거를 분석해서 연구를 진행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요 박달재 설화도 소개하고 왜 이게 인위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연구도 진행됐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설화의 이야기, 옛 이야기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옛날에 경상도 선비 박달이라는 사람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다가 박달재 이 지역에서 금봉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박달은 선비 양반 가문이고 금봉이는 약간 이렇게 좀 평민 그 당시에 신분이 좀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같이 막 이렇게 놀고 같이 지내고 하다가 한양으로 떠나면서 "아 내가 과거 급제하면은 너를 데리러 올게.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아, 근데 이제 이 벌써 박달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 뻔하잖아요. 이렇게 아, 약속하고서 이 약속하면 안 사망 돼. 플래그 하지 마, 약속. 느낌처럼 요새 영화에서 이제 가족 사진 보여주면은 잘 죽는 그런 플래그처럼. 그래서 이제 박달이 약속을 했는데 애가 사랑에 빠져 가지고 정신이 팔려 가지고 과거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근데 속상해서 금붕이를 만나러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볼 면목도 없고 '아 뭐 어떡하냐.' 이래 가지고. 근데 금붕은 그것도 모르고 기다리다가 상사병으로 박달을 그리워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박달이 금붕의 이 소식을 듣고 금붕의 죽음을 막 슬퍼하는데 이제 환영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금붕아, 금붕아." 이렇게 하다가 이 지금의 박달재에서 떨어져 죽은 거죠. 이 고개에서 떨어져 죽어서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뭐 둘의 사랑이랑 뭐 죽음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고개를 박달재라고 불렀다. 이게
박달재에 얽힌 옛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마음에 안 들었냐를 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양반 남자하고 평민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클리셰거든요. 그죠. 이 양반 남자가 우연히 평민 여자, 신분 낮은 여자랑 사랑에 빠지는 게 사실 춘향전도 그렇고요. 음. 그리고 꼭 춘향전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이야기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클리셰예요. 이런 이야기 진짜 전국에 많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비전승되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인물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 왜냐면은 이제 이게 글로 이렇게 네. 적어져 있어서 이걸 보고 달달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준 이야기를 내가 듣고서 그게 기억에 남아서 재밌었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얘기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비전승이 되는 아.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소설이 원작인 뭐 데서는 이름이 딱 나오죠. 뭐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구비전승되는 이야기에서는 사실 인물 이름이 이렇게 뚜렷한 경우가 거의 없고요. 뭐 선비, 아. 나무꾼, 뭐 처녀, 선녀 이렇게 약간 대명사로 고유명사 아니고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구비전승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일단은 박달과 금봉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좀 의심이 많이 갔어요. 우선. 이걸 이렇게 한다고? 뭐 박달재라는 이름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기억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야기상에 인상 깊은 지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상 깊지가 그러니까 않다고요? 너무 뻔해. 너무 뻔해요. 아, 특이한 점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에 딱 남아서 네.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딱 각인이 돼 가지고 이게 너무 재밌어. 이 장면이 너무 특이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 주고 싶어라고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너무 밋밋해요. 아. 네. 근데 이게 구비전승에는 사실 그 임팩트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쪼끔 어려운 말로는 화소 모티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약간 좀 화소가 뚜렷하고 임팩트가 강할수록 구비전승 과정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쉬워져요. 왜냐면 아, 재밌으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 하나 딱 놔두고 다른 임팩트 강한 음. 이야기 놔두면 아, 인상 깊은 걸 생각이 잘 하죠. 안 난, 지금까지 우리한테 많이 기억되고 이야기되는 이야기 보면은 되게 임팩트 강한 지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손톱 음. 먹고 쥐가 사람으로 변한다거나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하늘에서 무슨 선녀가 내려온다거나 목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호랑이가 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막 이렇게 인상 깊은 대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네. 아이를 잡아먹고 이런다든가 아니면 뭐 곰이 인간으로 변한다든가 이렇게 딱 임팩트가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뚜렷해야 아. 사람들이 재밌고 다른 기억도 사람들한테 오래 얘기해 주고 하고. 싶어서, 그쵸.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야기가 너무 밋밋하고 슬픈 것도 알겠고 안타까운 것도 알겠고 뭐 알겠는데 지나가는 사람 딱 이렇게 붙잡고 얘기를 해 보면 이런 슬픈 사랑 이야기가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동네마다 얘만의 있을 뭔가 만한 얘기네요. 대표. 그쵸. 동네마다 있을 만한 얘기고, 이런 양반 남자와 평민 여자 클리셰에서 그래서 여자가 슬퍼서 뱀이 됐다든지 이런 얘기는 또 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훅 뭐가 가네요. 돼야 돼.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렇게 해서 여자가 죽었는데 그 네. 여자의 무덤이 이제 있는데 꽃이 나요. 남자가 지나가는데 꽃이 난다든가 아니면 예. 무덤이 이렇게 열려요, 반으로 아. 쪼개져서. 뚜껑처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남자가 거기 안에 들어갔다든가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 좀 비교할 만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아요. 둘이 이제 양반 남자 평민 여자 사랑 빠져서 "나 과거 급제하면 너 데리러 올게." 약속을 했는데 네. 남자가 안 온 거예요. 약속을 네. 잊었어요. 네. 근데 여자가 기다리다가 돌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남자가 나중에 이 동네 근처를 지나다가 '그 여자가 어떻게 됐지? 내가 옛날에 약속을 했는데.' 이게 생각이 들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슬프고 안타까웠고 그 마음에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자가 돌이 되어 있으니까 돌을 이렇게 탁 만지니까 그 돌이 툭 하고 무너졌다. 음.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가 돌이 돼서 돌이 되어 있었는데 만지니까 툭 하고 사르르 녹아서 모래가 된 그 어떤
그 장면이 있고 여기서는 그 그리워하다 그냥 죽었다는데 고개에서 떨어져 죽었다는데 이거를 좀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을까 해 보면 뭐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래야 또 이건 너무 안타까움도 밋밋하 구체적으로 안타깝네요. 그죠? 막 더 슬퍼하고 뭐 꽃이 나서 뭐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을 뭐라 뭐 성사화라고 지었다든가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밋밋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개인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음. 이제 진짜로 실제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예. 박달재 설화를 파서 연구한 한 분의 좀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양반 선비와 평민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마 있었을 거다. 네네네. 근데 여기에 1948년 그때 발표된 울고 넘는 박달재가 히트를 치면서 이 평민 여자는 금봉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이 양반 선비에는 박달이라는 이름이 붙고 노랫말에서 따온 그러면서 이 가요가 엄청 인기가 되면서 이 박달재 전설이 이게 더 공고화되는 거죠. 이거 옛날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내 고향 전통 가꾸기 이런 그러니까 지역에서 옛날부터 아. 있던 이야기를 이제 채집채록하는 그런 데에 정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연구자께서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이 박달이랑 금봉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노래가 발표된 1940 년대 후반 전에는 지역 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좀 이런 가슴 아픈 맞네요, 사연은 전부터 맞네요. 뭐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박달재 전설이라는 게 사실 뭐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옛 이야기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 뭐 이런저런 유행하는 요소에 따라 이제 만들어진 근대적인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지역에 전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죠. 우리가 어디 호수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뭐 돌을 봐도 하다못해 이제 안내판이 있어서 거기에 뭐 이 호수의 유래라든가 이 돌의 유래를 설명하는 게 되게 많은데 보다 보면은 '아 이거 인위적이다.'라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왜 역시 또 옛 이야기 인위적이냐?"라고 찐따시다 설명을 보니까 하는 감이 게 딱 왜 인위적인가를 설명을 할 때 좀 요런 것들 이게 너무 밋밋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특징들 옛 이야기 특징들에서 네네네. 벗어나는 요소들이 좀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쪼끔 음. 인위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심될 수 원형적이지 있다.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음. 박달재의 설화 개인적으로도 이거 약간 가공이 많이 들어간 설화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제 연구도 진행이 되고 했어서 근데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뭐 할 건 아니고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나가 되게 뚜렷하게 있어서 지역에서 관광지화되고 그러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쵸, 너무 그쵸. 이렇게 뭔가 모든 이야기가 이제 후대에 가공이 되면은 믿음도 많이 떨어지고 재미도 많이 떨어지고 음. 뭐 다른 지역들도 '아 야 근데 거기 가 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 이렇게 될 음.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비운의 가족 마이테자하고 경순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한 게 다른 지역이랑도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천 예예예. 지역에만 딱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다른 지역도 이렇게 좀 연관되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요소만 좀 말씀을 드리면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고 그 신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고려에 항복을 할 때 그 자식 중에 그 태자가 '아 이거 나는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주를 떠나요. 그래서 경주를 예. 떠나서 자기는 금강산에 가서 살겠다 해 가지고 실제로 뭐 산에 들어가 가지고 약초만 캐 먹고 마루된 옷만 입고 살았다라고 해서 마이태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명이랑 생물 연도는 밝혀진 게 없다고 해요. 아 그냥 본명은 안 알려져 있나요? 마이태자라고 네 몰라요. 근데 아. 마이태자 이 이미지가 강해서 마이태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신라 경순왕의 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좀 쪼끔 재밌는 게 경순왕의 본명이 김부래요, 김부. 예예. 이게 김씨잖아요. 이렇게 그 예예예. 신라는 김씨 왕조니까. 그래서 이름이 김부라서 김부대왕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경순왕을.
근데 이 경순왕 김부대왕이 저희 그때 하동 얘기할 때 실존 예. 인물이 신이 된 그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네. 견부왕이 김부대왕이라는 이름으로 김부대왕 신이라고 해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으로 실제 섬기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경주에서 좀 되게 세고 사실 경기도 지역에서 제가 이제 무속 이쪽으로는 확실히 몰라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 뭐 시흥 그리고 안산, 수원 이쪽으로도 김부대왕을 신으로 모시는 그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경주뿐만 아니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뿐만 아니라 이제 김부대왕 신을 모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김부대왕 신이 두 명인 거예요. 한 명은 예예. 경순환이고요. 예. 두 명은 마의태자예요. 마이테자도 김부대왕 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의태자가 김부대왕으로 불릴 때는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는 똑같은데 한자로 쓸 때는 경순왕 김부하고 마의태자 김부하고는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경순왕 김부는 본명이어서 그 기록에 남아 있어서 이 사람을 왜 김부대왕으로 부르는지는 확실히 아는데 마이태자를 왜 김부왕으로 부르는지는 이제 뭐 학자마다 의견도 좀 다르고 그 유래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제 정설은 없는 좀 그런 느낌인데 마이태자가 아까 이제 마이태자랑 덕주공주가 경주를 떠나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꿈에서 계시를 받아서 제천에 덕주사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덕주공주는 그 덕주사를 세우고 실제 이제 거기에 남았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요. 마이태자는 이동을 했거든요. 계속 제천에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그 충주 쪽으로 가서 뭐 충주 어떤 길을 걸었다. 그리고 충주 어떤 절과 절에서 있었다. 이런 기록들도 좀 있어서 마이태자는 이제 계속 덕주사에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마이태자가 자기가 금강산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정식적으로는 내가 금강산에 가겠다가 아니라 계골산에 가겠다고 했대요. 근데 이 예예. 계골산이 금강산의 겨울 이름이라서 이제 금강산이라고도 하고 근데 또 하나가 설악산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태자가 음. 진짜 계골산에 간다고 했는데 이 계골산이 금강산이냐 설악산이냐 확실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이태자가 이제 계속 제천에서 시작해서 충주로 가고 설악산이든 금강산이든 강원도 쪽으로 가야 되니까 강원도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인제에서 예. 또 약간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 사람이 예. 이 마이태자가 신라가 망한 게 너무 좀 속상하고 그래서 이 신라 예. 부흥운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군사랑 이제 음. 사람을 모아 가지고. 그래서 인제 지역에서 그 김부리, 군량리 이런 지명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이태자가 인제에 머물면서 신라를 다시 부흥하려고 군량을 모으고 김부라서 있었던 그 김부리고. 지역이다. 그렇죠. 네네네. 어우 그런 거죠. 재밌네요. 김부대왕이니까. 그래서 또 뜬금없이 이 인제 지역에서 김부대왕을 신으로 모셔요. 이때 그 김부대왕은 경순왕이랑 다르고 마의태자를 확실히 얘기하는 거. 어. 고렇게 좀 이렇게 막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 뭔가 이 가족이 되게 비운의 가족이잖아요. 비극적인 그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기록을 좀 보면은 경순왕이 회조 왕건이죠. 왕건한테 이 나라를 바치고 사실 대우를 되게 잘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왕건이. 그래서 이제 왕족으로서의 예우를 계속 갖추고 대우를 갖추고 하는데 어쨌든 왕하고 그 약간 그 귀족은 다른 거잖아요. 예예예. 그래서 이제 뭐 행차를 뭐 하는데 그 경순왕 그 김부가 행차를 하는데 그 옛날에 왕이었을 때의 그 위세나 이런 거는 아니고 확실히 이제 축소된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 경주 지역 음. 혹은 그 주변 지역에서 경순왕에 대한 좀 안타까운 감정을 좀 많이 가지지 음. 않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음. 뭔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비극적인 인물 그리고 그 인물에 가진 한 근데 또 그 자식은 막 또 막 한을 막 폭발하면서 "저는 뭐 계룡산에 음. 그 계골산에 가서 죽겠습니다." 막 이랬으니까 그 자식의 비통함 그런 것들이 섞여서 음. 경순왕 자체가 이제 김부대왕 신이 되기도 하고 마이태자도 한자가 다른 김분왕
김부대왕이 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지역에서 뭐 지명과도 관련성을 갖고 이 슬픈 어떤 그 신으로도 모셔지고 그런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슬픈 얘기네요. 그래서 저는 좀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경순왕, 김부대왕 경순왕 예. 이 김부대왕과 관련된 설화가 사실 여기저기서 전해지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용이 되거든요, 죽어서. 이 경순왕이 죽어서 용이 됐다는 옛날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김부대왕이 경순왕이 죽은 후에 어떤 마을에 되게 큰 뱀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다들 뱀이야 무서워." 이러면서 피했는데 어떤 아이가 뱀을 보고 용님이라고 한 거죠. "아 저거 뱀 오. 아니야. 이묵이 아니야. 용님이야." 이러니까 이 뱀이 진짜 용이 돼 가지고 그 예. 마을에 있던 어떤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해져요. 어. 어. 근데 뭔가 이것도 되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 잠재성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어쨌든 능력을 펼치기가 좀 불가한 거잖아요. 근데 그죠. 이게 약간 그 김부대왕의 실제 그 역사적인 기록? 그 뭐 저물어가는 신라와 떠오르는 그 음. 고려와 그 상황에서 능력을 자기가 뭔가를 빌 할 수 여력이 안 없고 됐던. 그쵸. 있었고 이제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 건 이제 왕건 쪽이고 자기는 그러지 못하고 용이 될 잠재성을 가졌지만 이제 뱀으로 머물러야 하는 좀 그런 게 뜻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어서 아. 되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운의 가족이 경주에서 시작된 이 비운의 가족이 뜬금없이 제천에 기록이 전해지고 충주에도 전해지고 인제에도 전해지는 걸 보면은 '이 가족이 가진 비극성 이런 것들이 정말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실제로 이 마이태자는 소설로도 나와 가지고 전 몰랐는데 이 소설이 좀 되게 예. 유명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콘텐츠화가 많이 된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그런 좀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가 많네요, 제천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건 짧게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의림지가 사실 그 제천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의림지가 자연 호수니까 이 호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좀 몇 가지 설화들이 좀 전해져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의림지가 장자못 설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네이밍된 이름인데 장자못 설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장자못 설화가 웬만한 연못과 호수에는 많이 전해져요. 음.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가 뭐 제천에도 있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옛날에 욕심 많은 장자가 살았는데 부자예요. 부자가 살았는데 이게 성격이 되게 더러워요. 근데 며느리는 좀 착한 거예요. 어느 날 스님이 와 가지고 시주를 부탁했는데 부자가 못돼 처먹어 가지고 똥을 퍼준 거죠. 아이고, 그래서 쫓아내지도. 스님이 야. 이제 그러니까 문전박대하면서 이제 똥을 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착한 며느리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혼자 몰래 이제 좀 쌀을 이렇게 챙겨준 거예요. "스님 이거라도 네. 가지고 가세요." 이랬는데 그때 이제 스님이 이 며느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부자가 곧 벌을 받을 거다. 하늘에서 큰 천둥 번개가 쳐서 이 집이 연못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음. 지금 도망가라." 근데 여기에서 금기를 하나 줘요. 단 역시. 도망가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맨날 뒤돌아보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는 정말 도망을 가는데 실제로 이제 막 고개를 넘으려는데 천둥 번개 소리가 팡 들리니까 '어 어떡하지?' 해 가지고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가 그 살던 집은 큰 연못이 되고 뒤돌아본 며느리는 돌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음. 진짜 한국에 엄청 많이 전해지는 대표 약간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의림지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음. 성경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거기도 비슷한 게 그것 소돔과 고모라 맞아요. 소돔과 유명하잖아요.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요 얘기가 이제 있잖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족에게 나갈 길을 알려주고 근데 음 그 가족도 뒤를 돌아보면 맞아요. 안 되는데 누구 한 명이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이제 비슷한 상징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장자못 설화를 볼 때마다 이동진 평론가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칼럼이 생각이 나요. 예. 이동진 평론가가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고 칼럼을 썼는데 이 센과 치히로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영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치히로 부모가 돼지가 돼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 부모를 구출해 가지고 이제 치히로가 돌아가는데 그때 이 터널을 지날 때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진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인용을 해 보자면 제가 정말 되게 좋아하는 칼럼인데 "왜 허다한 이야기에서 돌아보지 말 것에 대한 금기가 원형처럼 반복되는 걸까요? 그건 혹시 삶에서 한 단계의 마무리는 결국 그 단계를 되짚어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결국 삶의 단계들을 지날 때 중요한 것은 얻은 것을 어떻게 한껏 쥐고 나가느냐가 아니라 삭제해야 할 것을 어떻게 훌훌 털어내느냐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정말로 뒤돌아보고 싶다면 터널을 완전히 지난 후에 돌아서서 보세요. 치히로가 부모를 구해서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터널을 통과한 후에 뒤돌아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칼럼을 쫙 쓰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뒤돌아보지 말라는 금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그죠. 성경에도 나오고 오르페우스도 있고. 저희 한국에도 전해지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쓴 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글이라고 생각해서 장자무 전설을 가져오면서 이걸 좀 소개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진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부터 우주 세계까지 멀리 뻗어나왔습니다. 아 제천에서 시작해서 네. 예.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진짜 녹음 시간만 2 시간이 나와 가지고 넘었죠, 오늘 넘었죠. 한껏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봤는데요. 어떻게 좀 듣는 분들도 여행에 대한 정보부터 뭔가 찐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즐겨서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심드랑 찐수다는 다음에도 찐한 이야기 대중성과 찐따력을 동시에 잡은 이야기로 그게 되는 잘 거겠죠? 저희 할 수 준비해서 있겠죠? 몰라요, 몰라요. 이거 뭐 발표를 해 봐야 알지. 네.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예.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코너명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심심할 때 들어 찐따들의 수다. 심들어 찐수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